그냥 월 매출 한 2,400에서 500 정도, 그냥 기다림 민족에서만 한 700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네. 예,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역전이 돼버렸습니다. 운영비하고. 주방을 혼자 하면 안 돼요. 육수고 뭐고 다 야채고 뭐고 다 해. 매출은 3천만 원 이상이면 조금 매출 아닙니다. 그런데 안녕하세요. 창도의 창업상담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파주에 위치한 재래시장에서 베트남 정통 쌀국수집을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의 사연입니다. 맛도 어느 정도 검증됐고 매출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었지만 예상치 못한 운영 문제가 반복되면서 결국 업종 전환까지 고민하게 되셨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지점에서 어려움이 발생을 한 걸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재래시장 아니면 장 쓰는 날 장사가 잘 되지 않나요? 그렇죠. 5일장이니까요. 5일장은 뭐 사람이 지나다니도 못하니까요. 엄청나죠, 이 유동인구가. 왜 시장 안에다가 베트남, 그것도 베트남 쌀국수. 여기가 베트남 사람이 저기 외국 사람이 엄청 많이 살아요. 파주 많죠. 공단도 있고. 또 저희 애견마가 베트남 사람이에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래서 했는데 이 주방을 애견마가 안 하면 못 해요. 베트남 사람이 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은 애가 어리거든요. 가정이 엉망이 돼버리더라고요. 아, 애들 때문에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러면 이거를 레시피화를 왜 만드실 생각은 안 하셨나요? 제가 3년 했거든요, 지금. 근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한계가? 육수 일반 가장 기본적인 쌀국수는 예. 쉽게 배워서 할 수 있겠는데 베트남 요리가 너무 다양해가지고요. 볶음 요리라든가 밤새우 가루를 하는 농도 뭐 그런 게 몇 번 연습을 해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거 다 소스화 시킬 수 있는 것들인데. 근데 저희는 체인점이 아니기 때문에요. 뭐 국수 종류만 뭐 한 7, 8가지 돼버리니까 풍길가루 3달 전에 베트남 쌀국수가 또 생겼어요. 근데 내놨어요. 한국 사람이 하니까 안 된다니까요. 외국 애들이 가서 먹으면은 맛이 없다고 안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화 시키려고 생각을 안 해보셨던 것 같아. 그러니까 타켓을 아예 베트남 분들로 잡으신 거예요? 외국 분들이 한 60%, 한국 분들이 한 40% 정도 오셔요. 이 자체로만 보면 여기 베트남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 시장성은 충분한 아이템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파주에 공단도 많고 그러다 보니 외국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베트남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여기 사장님 와이프 부인 되시는 분도 베트남 분이시다 보니 원래 정통의 맛을 내세운 이 컨셉이 상권과도 잘 맞아 떨어졌죠. 그런데 바로 이 베트남식 정통성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리스크로 전환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60%가 베트남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식 정통 쌀국수 이것이 손님들의 기준에는 맞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구조적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왜 그러냐면 인건비가 베트남은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리의 가짓수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 인원도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볶음류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이게 다 소화가 됩니다. 한데 우리 대한민국은 아시다시피 인건비가 높지요. 결국은 이 다메뉴 전략, 베트남식 정통 쌀국수집이라는 이것이 결국은 발목을 잡는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기서 사모님이 주방의 매뉴얼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기가 어려서 결국은 가정이 제대로 돌봐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사모님이 빠지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 인력을 써도 사모님처럼 주인 마인드로 사장님 마인드로 운영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핵심 문제는 그 맛을 일관되게 재현해 줄 조리 인력이 안정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결국은 이 매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다가온 겁니다. 그래갖고 매출 얼마나 나오셔요? 그냥 월 매출 한 2,400에서 500 정도 그냥. 그러면 지금 사실 2,400에서 2,500 정도 파셔도 운영은 되시고 그래도 인건비는 가져가시는 구조일 텐데. 저희가 사탕수수를 팔거든요. 이 기계를 사가지고. 근데 사탕수수를 한 달이면 한 600천 빨아요. 그는 부수입도 있고요. 사탕수수. 사탕수수 바로 저기 너무 힘이 듭니다.
몸이 남아나질 않아요. 매출은 좋은데 지금 운영 시스템이라든지 운영 구조 자체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레시피화를 정확하게 시스템화 시켰으면 사실 수익이 나오는 거거든요. 보통 식자재 원가 몇 프로 얼마 정도 들어가셨나요? 여기 공기는 여기서 띄고요. 나머지 북수면이나 저런 거는 40%? 사실 뭐 적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재료를 쓰신 것 같아요. 네, 원 재료 자체가 좀 비싸요. 마진율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고요. 사실 집세하고 식자재 원가 뭐 나머지는 수익이잖아요. 저희 지금 가게 구조상이요. 주방을 혼자는 안 돼요.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볶아야죠. 튀겨야죠. 또 국수 삶아야죠. 사전 준비 또 다 하셔야죠. 육수고 뭐고 다 야채고 뭐고 다 저 동선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사람이 반손이 더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사람 알바 써도 얼마 줘야 돼요? 200 줘야 돼요. 2,500 정도면 두 명이서 일을 하면 딱 맞아요. 애견마랑 저랑요. 그렇죠. 그러면 감당이 안 돼요. 결국은 인건비와의 싸움이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 구조를 만드는 게 사실은 관건이거든요. 지금 영상에서 보신 문제의 핵심은 과연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메뉴가 많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운영 매뉴얼이 어렵다는 것일까요? 이 매장은 사모님의 모든 손맛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다 보니 조리 시간이라든지 계량을 해야 되고 육수를 끓이는데 불색이라든지 전처리 이런 모든 과정을 사모님 혼자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매뉴얼화 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운영 구조 자체가 자연스럽게 개인의 능력에 기대는 형태가 되어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메뉴까지 많아지니 결국은 조리 난이도가 급격히 높아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조리사가 바뀌는 인력 공백이 생기는 순간 매장은 전체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주 타겟층이 누구라고 했죠? 베트남인입니다. 60% 이상이. 그리고 오시는 한국 분들도 베트남식 요리가 먹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매장에 같은 경우에는 메뉴 가짓수를 줄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 타겟층이 베트남식 요리를 좋아해서 오시는 분들이니까요. 조리 과정을 단순화하고 맛을 숫자로 표준화할 수 있는 레시피 작업이 먼저입니다. 그 배달도 지금 사실 하고 있었거든요. 뭐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달에 한 700, 배달의 민족에서 한 700 정도도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없으면은 애기 엄마가 항상 문제가 생겨요. 배달. 언어. 예. 또 그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다 보니까 배달이 주 매출이 돼버리면 사실은 가게 운영이 어려워요. 수수료가 원체 많이 나가서 뭐 기존의 음식을 이렇게 팔려면은 별도의 직원이 한 명 더 필요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적자지. 예,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때 내린 이유는 그래서 내린 거예요. 홀 매출로 2,500이 나오는데 배달로 한 700 정도 나온다면 사실 뭐 한 돈 100만 원은 벌거든요, 거기서. 거기서 300이 더 나가 버리니까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버려요. 계산하고 고민하고 하다가 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배달은 끊어버렸던 거예요. 홀 매출이 2,500, 거기에 배달 매출이 월 700만 원, 그럼 3천만 원이 넘게 매출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임대료가 제가 기억하기로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잘 되는 가게처럼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배달 매출 700만 원이라는 것을 한번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즘 누구나 다 알다시피 배달 플랫폼 중개 수수료, 카드 수수료, 배달을 하기 위해서 포장재, 그 다음에 소모품 비용. 이 매장은 배달을 하기 위해서 인력이 추가로 필요했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사모님이 베트남인이다 보니 전화를 받거나 의사소통을 하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음식은 만들어내요. 근데 배달을 위해서도 그 인력 한 명 필요한 부분이 꼭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매출은 3천만 원 이상이면 조금 매출 아닙니다. 이 상권을 기준으로 본다면. 그런데 모든 변동비가 함께 증가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순이익이 나오지 않는, 오히려 역전이 돼버렸습니다. 운영비하고. 이 때문에 장사를 잘 하시는 이 베테랑들은 하나의 원칙을 강조합니다.
저 또한 많이 이야기하는 건데요. 매출이 아니라 손익, 이익금이 얼마가 남는지 이거를 한번 따져보시라고 꼭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오늘 이 사장님은 장부도 꼼꼼히 기재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판단을 일찍 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장기적으로 살아남으려면 결국은 손익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사장님들도요, 내 가게가 어떤 부분이 구조적으로 취약할까, 이런 것들을 한번 꼭 찾아보시고요. 문제의 원인이 사람인지 시스템인지 아니면 운영 방식인지 이걸 해보시면 아마 아주 생각보다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